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뇌진탕 감지. 2. 일본의 뻔뻔한 얼굴. 3. 한국은 석유 강국이 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어 에너지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본은 울릉도 인근 땅이 일본의 영토이며 석유도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달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구 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 약 2,000m 위 해저 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물리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 의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낸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의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 NYMEX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의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 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기업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니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후네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추를 위해 지질구조의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펙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보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 IODP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IODP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분지 탐사를 위해 IODP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IODP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 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지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 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맞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해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 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을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투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득키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합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율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자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열효율이 모두 열의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 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열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곧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흡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투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은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흔소 가스터빈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투산은 현재 300메가와트급 수소흔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흔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메가와트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메가와트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기금 중 11%를 수소터빈 연구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메가와트급 수소흔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혼소 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합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흔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 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도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투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투산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SMR 표준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메가와트 원자로 모듈 6대를 설치해 462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견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 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IRA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업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몬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정을 바꾸거나 북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북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세부 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림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LG 엔솔의 경우 GM과 합작해 설립한 공장 3개 중 1기와 2기를 가동 중이고 2023년 생산량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개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LG 엔솔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이 연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LG 엔솔은 최근에 미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했지만 최근 기존 투자 규모의 약 3배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LG 엔솔이 IRA 세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최근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에코프로비엠,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에 진출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의 탈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IRA에 따르면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LG 엔솔의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배터리 생산량은 폴란드와 북미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 SMB 역시 20개의 종속기업 중 중국에 위치한 3개의 법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지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일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광물 및 부품 규정이 명확해져서 업계 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후에는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기준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자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IRA 세부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PC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로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당 $35를, 배터리 모듈의 경우 당 $10의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극 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미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 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들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 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씩 최대 $7,500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림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모델 3RWD 후륜 구동에 지급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2년까지 90조 원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삼성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총 생산 능력은 총 달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북미에서만 각각 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으로 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제너럴모터스 합작 공장이 성사될 경우 최대의 생산 능력이 더해져 총를 갖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앞다퉈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덕분에 IRA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셀을 생산할 때 1kWh 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3사의 AMPC의 보조금 규모가 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험업이나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숙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수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무료기업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수산화리듬, 탄산망간, 황산 코발트, 인조의견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한 데 이어 모레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상해의 SDI R&D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일 민헨의 SDI R&D 유럽을, 다음은 미국 보스턴의 SDI R&D 아메리카를 각각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거점에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공법 설비,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등 각 국가별 강점 기술들을 조기에 확보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삼성의 독자적인 플랫폼의 보조금 기준을 완화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는데요. 삼성 측은 중국의 무수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특화 기술을 확보하고 업체 동향을 파악, 연구소 내 배터리 소재 검증, 랩을 구축해 신규 기능성 저가 소재 발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대학들과 산학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핀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소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삼성 SDI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는 1조 7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서물대, 포스덱, 카이스트 등 국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배터리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박사금 인력을 대상으로 테크 앰퍼샌드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등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